친애하는 자매님들. 혹시 자매님들은 40년 동안 말라 비틀어져 임사 상태였던 고목이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 속에서 격렬하게 타오를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절대 아니라고 서둘러 대답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바로 지금 제가 그 불꽃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산의 빗소리가 밖에서 울부짖고 있습니다. 비는 이 세상의 모든 더러움을 씻어내려는 듯 미친 듯이 쏟아집니다. 차가운 빗방울이 바위 동굴 입구로 튀어들어와 희미한 안개를 만들며 현실 세계와 이 작은 죄악의 소굴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저는 미자입니다. 올해 62세입니다. 책에서는 자손들과 즐겁게 지내며 편안한 노후를 보내야 한다고 가르치는 나이에 저는 여기 누워 있습니다. 발가벗은 채로 말입니다. 떨면서 말입니다. 산 정상의 차갑고 축축한 바위 동굴 안에서 성조차 확실히 알지 못해 그저 강이라고 부르는 낯선 남자의 품에 안겨 있습니다. 저는 제 손을 내려다봅니다. 약지에는 박 씨와 40년 동안 맺은 정표인 24K 순금 반지가 여전히 끼워져 있습니다. 그 반지는 번개가 하늘을 가를 때마다 비꼬는 듯이 반짝입니다. 하지만 방금 전까지 반지를 낀 그 손은 옆에 있는 남자의 땀에 젖은 등을 미친 듯이 핥히었습니다. 저는 타락한 여자입니다. 저도 압니다. 예의를 중시하는 이 한국 사회 전체가 제 얼굴에 침을 뱉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주책맞은 늙은이라고 부르거나 가문의 수치라고 부를 것입니다. 제 아들이 알게 된다면 다시는 제 얼굴을 보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점잖은 척하는 제 남편 박 씨가 알게 된다면 신발 한 짝도 못 챙기게 하고 저를 거리로 내쫓을 것입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바로 지금 온기를 찾아 강이 다부지고 뜨거운 가슴에 머리를 파묻고 싸구려 담배 냄새와 땀 냄새 그리고 비 냄새가 섞인 냄새를 맡고 있는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정말 무섭게도 저는 전혀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황홀한 해방감이 온몸으로 퍼져나갑니다. 심장이 쿵쿵 뛰는 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40년 동안 얼어붙어 있던 심장에 피가 돌고 다시 살아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강은 자고 있습니다. 그의 코 골는 소리는 규칙적이고 거칠지만 생명력이 넘칩니다. 그는 제 남편과 다릅니다. 그에게는 잘 관리된 하얀 피부도 없고 비싼 향수 냄새도 없으며 번지르르한 빈말도 없습니다. 그는 야수입니다. 그는 설비 기사이며 손은 떡갈나무 껍질처럼 거칠고 굳은 살이 박혀있고 손톱에는 검은 기름때가 끼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그 투박한 손은 제 남편이 10년 동안 잊고 지냈던 곳들을 어루만졌습니다. 그는 제 안에서 죽어가던 여자를 깨웠습니다. 그는 제 살결이 여전히 떨림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기억나게 해주었습니다. 제가 썩은 나무 토막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살며시 몸을 움직이자 늙은 육체 전체에 욱신거리는 통증이 퍼지지만 그것은 달콤한 통증입니다. 동굴 밖의 하얀 빗줄기를 바라봅니다. 이 폭풍우는 우리를 고립시켰고 이 비주업은 동굴을 도덕과 윤리가 침범할 수 없는 별개의 세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서울에 번듯한 집이 있고 전직 공무원 남편을 둔 62세 할머니가 왜 이렇게까지 타락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저를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단 하루만이라도 제 인생을 살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유리 진열장에 놓인 도자기 인형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아름답고 우아하며 사람들의 칭찬을 받습니다. 하지만 숨을 쉴 수 없습니다.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오직 미소 짓고 고개를 끄덕이는 것만 허락됩니다. 지난 40년 동안 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저는 박 국장의 아내였습니다. 박 교수의 어머니였습니다. 한 번도 미자였던 적이 없습니다.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5가지 반찬과 뜨거운 국이 있는 아침상을 차려야 했습니다. 남편이 남자는 아침에
아내가 차려준 따뜻한 밥을 먹지 않으면 밖에서 고개를 들 수 없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매일 저녁 저는 식은 밥상머리에서 남편을 기다리며 제가 늙었다는 타박, 배에 튼살이 생겼다는 비난, 입고 있는 옷이 송충이 같다는 모욕을 들어야 했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매일 밤이었습니다. 10년입니다. 우리 부부가 잠자리를 함께하지 않은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박 씨는 노화와 음주로 인한 성기능 장애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치료를 받는 대신 저를 탓했습니다. 제가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아서 제 살이 늘어져서 흥미를 잃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저를 자신의 무능력에 대한 원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 옆에 누워 길게 내쉬는 한숨소리를 들으며 낡고 비좁고 불필요한 가구처럼 느껴졌습니다. 보옹이나 손을 잡는 것, 아니면 그저 원한다는 눈빛 하나라도 간절히 원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냉담함과 경멸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서서히 죽어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심장이 돌처럼 굳어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강을 만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제 옆에 발가벗고 누워있는 이 남자입니다. 그는 제게 돈을 주지도 명예를 주지도 않습니다. 그는 오직 한 가지. 제가 여자라는 느낌만을 줍니다. 그는 저를 상한 음식이 아니라 신선하고 맛있는 고기처럼 바라봅니다. 그는 저를 갈망합니다. 그는 굶주린 표범처럼 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 빗속의 그 광란의 순간에 저는 체면, 도덕, 가족 등 모든 것을 버리고 회춘의 한 시간을 선택했습니다. 이 한 시간에 대한 대가가 무엇일까요? 아직 모릅니다. 가정이 파탄 날 수도 있습니다. 평생의 오명을 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밖에서 춤추는 빗방울을 보고 있자니 기묘한 평온함이 느껴집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오늘 제가 이 북한산 꼭대기에서 죽는다면 적어도 기름 냄새 나는 부엌에서 찌푸린 얼굴로 참고 살다가 죽는 것보다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띠고 죽을 수 있을 것입니다. 미자 씨, 춥지 않아? 강이 몸을 뒤척이며 잠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거칠지만 관심이 담긴 목소리입니다. 그의 단단한 팔이 제 허리를 감싸고 저를 끌어당깁니다. 그의 몸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뜨겁습니다. 아니요, 춥지 않아요. 저는 속삭이며 그의 어깨에 머리를 비볐습니다. 비는 아직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의 죄악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제가, 점잖은 할머니인 제가 어떻게 이 달콤하고 치명적인 사랑에 덫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는지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은 그 호화로운 집에서 먹던 감옥 같은 밥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잠시 이 북한산 꼭대기의 축축한 동굴을 떠나 서울 강남의 비싼 150제곱미터 아파트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남들이 보면 다들 감탄합니다. 미자 씨는 참 복도 많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박 씨 같은 남편을 만나다니. 제 남편은 세무서 국장 출신으로 퇴직 후 두둑한 연금과 막대한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식들은 의사와 변호사가 되어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겉만 번지르르 할 뿐 속은 썩어 문드러졌습니다. 제 이불 속에는 빈대만 있는 게 아니라 날카로운 바늘도 가득합니다. 그 집은 보금자리가 아닙니다. 금이 칠해진 감옥입니다. 그리고 저는 아내라는 번호를 단 여죄수입니다. 저의 하루는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것 없이 제가 아프든 건강하든 상관없이 새벽 5시 30분에 시작됩니다. 알람이 울리면 저는 용수철처럼 튀어 일어나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세수가 아니라 부엌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남편 박 씨에게는 지난 40년 동안 변하지 않는 철칙이 하나 있습니다. 아침 식사는 반드시 갓 지은 밥이어야 하고 국은 김이 모락모락 나야 하며 식탁에는 5가지 반찬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넓은 부엌에서 칼질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면 긴 인내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정확히 6시 30분이 되면 박 씨가 나옵니다. 그는 잘 다림질된 실크 잠옷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은 채 마치 온 세상이 자신에게 빚이라도 진 것처럼 찌푸린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식탁 상석인 왕의 자리에 앉아 검사를 시작합니다. 숟가락을 들어 된장찌개를 한 모금 맛봅니다. 저는 옆에 서서 두 손을 모으고 숨을 죽인 채 기다립니다. 짜다. 그는 차갑게 한마디를 내뱉고 숟가락을 쨍하고 그릇에 떨어뜨립니다. 제가 간을 잘 맞췄는데요. 저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변명합니다. 당신 늙더니 혀가 마비됐나. 그는 돋보기 너머로 저를 노려봅니다. 이렇게 짠데 먹으란 말이야. 고혈압으로 나를 죽이고 빨리 유산이나 챙기려는 속셈이지. 말씀이 너무 심하시네요. 물을 좀 더 부을게요. 됐어. 입맛 떨어졌어. 그는 국그릇을 멀리 밀어내고 젓가락으로 생선구이를 집습니다. 또 얼굴을 찌푸립니다. 생선을 너무 구워서 지푸라기처럼 퍽퍽하잖아. 당신은 뭘 해도 엉망이야. 40년이나 됐는데 밥 하나 제대로 못 차려. 매일 아침이 이런 식입니다. 노인의 까다로움으로 위장한 정신적 고문입니다. 그는 짜증을 씹어 삼키듯 밥을 먹고 저는 눈물을 삼킵니다. 대들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남편은 하늘이라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반평생 저를 억눌러온 그의 위세가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식사 문제로 인한 괴롭힘은 외모에 대한 모욕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은퇴 후 박 씨는 더욱 심술궂고 까다로워졌습니다. 그는 완벽함과 외모에 집착했습니다. 매달 검은색으로 염색을 하고 주름을 없애려 보톡스를 맞으면서 아내에게도 똑같은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자입니다. 2번의 출산을 겪고 숱한 우여곡절을 겪은 제 몸이 어떻게 세월을 거스를 수 있겠습니까? 한 번은 백화점 할인 행사에서 화려한 꽃무늬 원피스를 샀습니다. 들뜬 마음으로 입어보고 거울 앞에서 요리조리 살펴보니 몇 년은 젊어 보였습니다. 동창회에 입고 갈 생각이었습니다. 거실을 지나가던 박 씨가 저를 힐끗 보더니 특유의 경멸 섞인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코미디 찍으러 가나? 저는 멈칫했고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여보, 안 예뻐요? 거울 좀 봐. 그는 제 배를 가리켰습니다. 배는 겹겹이 튀어나오고 피부는 쭈글쭈글한데 꽉 끼는 옷을 입으니 7빛깔 송충이 같지 않아? 아니면 군뱅인가? 송충이, 군뱅이. 그 단어들은 제 자존심을 난도질하는 칼날 같았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갑자기 예쁜 꽃무늬 원피스가 우스꽝스러워 보였습니다. 제 자신이 추하고 뚱뚱하고 혐오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당장 벗어. 망신시키지 말고. 늙었으면 점잖고 조신하게 입어. 나이값 못하고 젊은 척하려 애쓰지 말고. 저는 말없이 옷방으로 들어가 원피스를 벗어 구겨서 장롱 구석에 던져버렸습니다. 그 후로 저는 송충이 같은 몸을 가리기 위해 칙칙하고 펑퍼짐한 옷만 입었습니다. 그는 저를 추한 늙은이라서 꾸밀 자격이 없다고 믿게 만드는 세뇌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고통, 매일 제 영혼을 죽이는 독약은 침실에 있었습니다. 10년. 남편이 옆에 누워 있는데도 과부처럼 산 지 1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박 씨는 침대를 따로 씁니다. 같은 방에 놓인 2개의 싱글 침대는 차가운 협탁으로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는 성기능 장애가 있습니다. 저는 압니다. 서랍 깊숙이 숨겨둔 정력제 빈 통들을 보았습니다. 그가 몰래 야한 잡지를 보며 무기력하게 한숨 쉬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가부장적이고 헛된 자존심이 강한 그는 자신이 약하다는 것을 절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를 탓했습니다. 3년 전 비바람이 몰아치던 어느 밤 저는 견딜 수 없이 외로웠습니다. 용기를 내어 그의 침대로 가서 이불 속으로 손을 넣고
그를 안으려 했습니다. 온기를 원했습니다. 손길을 원했습니다. 박 씨는 더러운 벌레를 쳐내듯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무슨 짓이야? 천박하게. 어둠 속에서 그가 소리쳤습니다. 여보, 저는 그저 뭐. 늙어서 주책이야? 그는 일어나 스탠드를 켜고 혐오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 꼴을 좀 봐. 살은 흐물거리고 몸에서는 기름 냄새가 나. 당신만 보면 흥이 다 깨져. 내 몸에 손대지 마. 내일 골프 치러 가야 하니까 잠 좀 자자. 그는 불을 끄고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 썼습니다. 저는 침대 모서리에 멍하니 앉아 손등 위로 떨어지는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가 죽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아내 여자는 남편의 냉대와 모욕으로 살해당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밥 짓고 빨래하는 기계이자 노년의 짜증을 받아주는 샌드백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림자처럼 숨죽여 살았습니다. 자식들이 영상통화로 안부를 물으면 아버지는 건강하시냐? 어머니가 아버지 잘 챙겨드려라라고만 했습니다. 아무도 엄마는 외롭지 않으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돈은 보내주지만 돈이 포옹을 대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돈으로 제 가슴 속에 거대한 구멍을 메울 수는 없었습니다. 집에 가는 게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넓은 집은 소름 끼치도록 조용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망치로 고막을 때리는 것 같았습니다. 박 씨의 차가운 얼굴을 마주하는 게 두려웠고 비난의 말들이 두려웠으며 하얀 천장을 바라보며 뒤척이는 긴 밤이 두려웠습니다. 탈출해야 했습니다. 숨 쉴 곳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등산을 시작했습니다. 자연을 사랑해서도 운동을 좋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주말에 남편의 잔소리를 피해 집을 나갈 수 있는 유일하게 그럴듯한 핑계였기 때문입니다. 당신 내조 잘하려면 체력을 길러야 해서 등산 다녀올게요. 저는 그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저 자신을 찾기 위해 갔습니다. 북한산의 가파른 등산로에서 저는 저와 비슷한 또래의 여성들이 몸에 딱 붙는 화려한 등산복을 입고 빨간 립스틱을 바르고 크게 웃고 떠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자유로웠습니다. 활기찼습니다. 그리고 큰 바위 뒤에서 몰래 손을 잡는 중년 커플들도 보았습니다. 부부는 아니었습니다. 부부는 서로를 그렇게 다정하게 쳐다보지 않으니까요. 그들은 불륜 커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을 경멸했습니다. 더러운 것들이라고 속으로 욕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질투심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애인을 바라보는 그 남자의 불타는 눈빛이 부러웠습니다. 애인에게 손을 이끌려 올라가는 저 여자의 애교가 부러웠습니다. 저도 그런 걸 원했습니다. 누군가가, 그게 누구든 간에 저를 송충이가 아니라 여자로 봐주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리고 운명인지 아니면 악마의 장난인지 강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화창한 일요일이었습니다. 100군데 오르막길을 오르는데 신발끈이 풀렸습니다. 다시 묶으려고 낑낑거리며 허리를 숙였지만 남편이 흉보던 뱃살 때문에 숨쉬기가 힘들었고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때 커다란 그림자가 햇빛을 가렸습니다. 제가 도와드리죠. 동종처럼 울리는 굵은 목소리였습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 눈에 들어온 것은 제 남편 같은 늙은 공무원의 매끄럽고 하얀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햇볕에 검게 그을린 거친 얼굴, 듬성듬성한 수염이 보였습니다. 그는 어깨 부분이 해진 낡은 민소매 티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고목나무 뿌리처럼 핏줄이 얽힌 근육질의 팔뚝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땀 냄새가 진동했지만 이상하게도 이 산속에서는 불쾌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냄새, 원초적인 수컷의 냄새였습니다. 그게 강이었습니다. 그의 거친 손이 신발끈을 묶어주기 위해 제 발목에 닿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미자 할머니의 지루한 인생은 끝났다는 것을요. 그리고 비극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강이 손. 그것이 저를 무너뜨린 첫 번째 무기였습니다. 그가 허리를 숙여 신발끈을 묶어줄 때 저는 위에서 그의 손놀림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진정한 노동자의 손이었습니다. 두툼한 손가락. 살에 파고들 정도로 짧게 깎은 손톱. 검게 그을린 피부와 자잘한 흉터들은 스패너와 렌치, 전선과 씨름한 세월의 흔적이었습니다. 남편의 손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박 씨는 평생 펜대만 굴리고 매일 밤 핸드크림을 바른 덕에 여자보다 더 희고 부드러운 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손은 차갑습니다. 하지만 강희 손은 두꺼운 양말 위로 발목을 스치기만 했는데도 뜨거운 열기가 느껴졌습니다. 다 됐습니다, 누님. 발이 이렇게 작으신데 등산화끈은 꽉 묶어야 발목을 안 다쳐요. 강이 고개를 들어 눈웃음을 쳤습니다. 눈가에 깊은 주름이 잡혔지만 치아는 하얗고 골았습니다. 가식이나 탐색이 없는 호탕한 웃음이었습니다. 마치 산속의 햇살 같았습니다. 고마워요. 저는 얼굴이 빨개져서 말을 더듬으며 급히 발을 뺐습니다. 강이라고 부르세요. 저는 쉬녀덜비입니다. 누님보다 몇 살 아래일 겁니다. 아저씨라고 부르지 마세요. 늙어 보이니까요. 그는 윙크를 하더니 벌떡 일어나 무릎에 묻은 흙을 툭툭 털어냈습니다. 그는 제 어깨에 있는 빵빵한 배낭을 쳐다보았습니다. 안에는 물, 과일, 물티슈, 선크림 등 여자들이 챙기는 잡동사니가 가득했습니다. 이리 주세요. 제가 들게요. 여자가 등산하면서 이렇게 무겁게 들고 다니면 경치 구경을 어떻게 합니까? 제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그는 제 어깨에서 배낭을 낚아채더니 깃털처럼 가볍게 자신의 어깨에 맸습니다. 집에서 박 씨는 쓰레기 봉투 하나 들어준 적이 없습니다. 마트에 가면 남편은 주머니에 손을 넣고 앞서가고 저는 무거운 장바구니를 양손에 들고 뒤따라가곤 했습니다. 갑시다. 일행들이 멀어지겠어요. 강이 앞장서 걸었습니다. 그때 저는 홀린 듯 했습니다. 3걸음 정도 뒤에서 그를 따라갔습니다. 제 시선은 그의 다리에 고정되었습니다. 그는 낡은 국방색하고 반바지를 입고 있어서 종아리가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세상에 사람의 다리가 아니었습니다. 표범의 다리였습니다. 종아리 근육이 꿈틀거리고 단단했으며 걸을 때마다 탄탄한 근육이 리듬감 있게 움직였습니다. 수북한 다리털 사이로 맺힌 땀방울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그 다리는 바위를 단단히 지탱하며 가파른 오르막을 가볍고 씩씩하게 올라갔습니다. 저도 모르게 남편과 비교하게 되었습니다. 박 씨의 다리는 앙상하고 하얗고 털도 없습니다. 집에서 그가 반바지를 입고 있을 때면 약하고 떨리고 생기 없는 그 다리가 보기 싫었습니다.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는 남자가 어떻게 여자가 기댈 기둥이 되겠습니까? 반면 강은 움직이는 바위산 같았습니다. 미자 누님, 산 중턱에서 잠시 쉴 때 강이 뒤를 돌아보며 미리 뚜껑을 따놓은 물병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사소하지만 치명적인 배려였습니다. 누님은 걷는 자세가 참 예뻐요. 저는 물을 마시다 사례가 들릴 뻔했습니다. 지금 농담해요? 늙고 뚱뚱한데. 누가 그래요? 그가 저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더니 남편이 뱃살이라고 놀리던 엉덩이 부근에 멈췄습니다. 이 나이 때 여자는 살집이 좀 있어야 예쁘죠. 건강하고 풍만해서 보기 좋은데 젊었을 때 남자들 좀 울렸겠어요. 그는 화려한 미사여구를 쓰지 않았습니다. 직설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약간은 능글맞고 허스키한 그의 말투 때문에 그 말이 진실처럼 느껴졌습니다.
풍만하다. 그는 뚱뚱하다. 대신 풍만하다고 했습니다. 둔해 보인다 대신 건강하다고 칭찬했습니다. 쩍쩍 갈라진 제 마음에 시원한 물줄기가 쏟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른 남자의 눈에는 제가 송충이가 아니었던 겁니다. 저는 여전히 매력 있는 여자였습니다. 심장이 북소리처럼 요란하게 뛰었습니다. 손수건으로 땀을 닦으며 일부러 땀에 젖은 하얀 목덜미를 드러냈습니다. 제 목덜미를 바라보는 강의 눈빛이 순간 어두워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묘한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매미 소리, 나무잎 스치는 소리. 그리고 힘든 산행으로 거칠어진 두 사람의 숨소리가 뒤섞였습니다. 더 갈까요? 그가 아까보다 더 잠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가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더 높이 올라갔습니다. 길은 갈수록 가파르고 험해졌습니다. 강은 더 이상 앞서가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걸으며 가끔 그 거친 손으로 제 손을 잡아 미끄러운 바위 위로 끌어올려 주었습니다. 조심해요. 내 어깨 잡아요. 무서워 말아요. 짧고 남자다움이 넘치는 그의 말들은 저를 잡고 보호받는 존재로 느끼게 했습니다. 62세 할머니인 제가 갑자기 든든한 남자의 어깨에 기대야 하는 연약한 소녀가 된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손길이 더 길어지기를 바라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제 손목을 잡을 때 놓기 싫었습니다. 제 어깨가 그의 단단한 팔뚝에 스칠 때마다 찌릿한 전기가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불장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집에는 찌푸린 얼굴의 남편이 기다리고 있고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할 것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너무 오랫동안 우리에 갇혀 지낸 제가 어떻게 이 야생 표범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늘이 시험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제 죄를 부추기려는 것인지 운명의 비가 쏟아졌습니다. 먹구름이 순식간에 몰려왔습니다. 하늘이 어두워졌습니다. 바람이 사납게 울부짖었습니다.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앞서가던 등산객들이 우왕좌왕했습니다. 비 온다, 빨리 피할 곳 찾아. 미자 누님, 이쪽으로. 강이 천둥소리보다 크게 소리쳤습니다. 그는 당황한 사람들을 따라가지 않고 제 손목을 꽉 잡고 산비탈의 덤불 쪽으로 세게 끌어당겼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저쪽으로 가는데 저는 당황했습니다. 저쪽에는 피할 데가 없어요. 나 따라와요. 근처에 동굴을 알아요. 그의 힘은 저를 압도했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그를 따라 뛰었고 지늘기 튀었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 순식간에 옷이 흠뻑 젖었습니다. 달라붙는 티셔츠가 차갑게 몸을 감쌌습니다. 우리는 숲을 헤치고 작은 비탈을 미끄러져 내려가 큰 바위 뒤에 숨겨진 동굴로 들어갔습니다. 작고 좁고 어두운 자연 동굴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안으로 쏙 들어갔습니다. 공간이 너무 좁아 두 사람의 몸이 밀착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밖은 하얀 빗줄기로 세상이 지워졌습니다. 안에는 거칠고 뜨거운 두 개의 숨결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마지막 경계선이 무너졌습니다. 산속의 비는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동굴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가 세상으로부터 도망친 두 남녀의 거친 숨소리와 섞였습니다. 두 사람이 겨우 앉을 만한 좁은 바위 틈새의 공기는 습기로 가득 찼고 이끼 냄새, 흙 냄새, 그리고 사내의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저는 차가운 바위벽에 붙어 웅크리고 앉아 추위와 무리한 산행으로 떨리는 다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젖은 옷이 피부에 달라붙어 헐렁한 옷 속에 감춰두었던 굴곡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강은 제 맞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도 물에 빠진 생쥐꼴이었습니다. 얇은 민소매 옷이 비에 젖어 투명해져서 오르내리는 그의 단단한 가슴에 착 달라붙었습니다. 머리카락에서 흐른 빗물이 검은 이마를 타고 콧날을 지나 살짝 벌어진 두툼한 입술에 맺혔습니다.
그가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더 이상 친절한 산행 동료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어둡고 불타오르며 굶주린 눈빛이었습니다. 어둑한 동굴 속에서 그의 눈은 먹잇감을 구석으로 몬 맹수의 눈처럼 빛났습니다. 아! 저는 짧은 비명을 지르며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갑자기 오른쪽 종아리에 쥐가 나서 돌처럼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추위와 과로가 늙은 몸을 괴롭히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 그래요? 쥐 났어요? 강은 번개처럼 반응했습니다. 그는 군말 없이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리 펴봐요. 내가 볼게. 그는 제 발목을 잡아 자신의 허벅지 위에 올렸습니다. 그의 거칠고 뜨거운 손이 차가운 종아리에 닿았습니다. 온도 차이 때문에 소름이 돋았고 등줄기를 타고 전기가 흘렀습니다. 아파, 너무 아파요. 저는 눈물을 흘리며 신음했습니다. 힘 빼요. 힘 주지 말고 내가 풀어줄게요. 강이 주무르기 시작했습니다. 두툼하고 굳은 살 박힌 손가락이 뭉친 근육을 강하게 눌렀습니다. 힘이 세면서도 능숙했습니다. 그는 누르고 문지르고 종아리를 쓸어 올렸습니다. 신음소리를 참으려고 입술을 깨물었지만 아픔 때문이 아니라 기묘한 쾌감이 스며들었기 때문입니다. 강의 손은 마법 같았습니다. 그가 만지는 곳마다 냉기가 사라지고 뜨거운 불길이 번졌습니다. 그의 살과 제 살이 마찰하며 조용한 공간에 자극적인 소리를 냈습니다. 그가 종아리를 주무르다 손이 점점 위로 올라갔습니다. 무릎을 지났습니다. 이성은 소리쳤습니다. 미자야, 다리 치워, 밀어내, 지금 무슨 짓이야, 넌 유부녀야. 하지만 10년 동안 굶주린 제 몸은 저를 배신했습니다. 몸이 노곤해졌습니다. 손길을 원했습니다. 두박하지만 열정적인 애무를 탐욕스럽게 즐겼습니다. 눈을 감고 바위벽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남편 박 씨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찌푸린 얼굴. 그 비 오는 밤 차갑게 뿌리치던 손. 나만 보면 흥이 깨진다는 그 말. 그리고 강이 제 발바닥에 용천혈을 꾹 누르는 순간 그 이미지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좀 괜찮아요? 강이 걸걸하고 낮은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그의 얼굴이 바로 코앞에 있었습니다. 턱수염 하나하나가 보일 정도로 가까웠습니다. 담배와 박하향이 섞인 그의 뜨거운 입김이 동굴에 찬 공기를 밀어내고 제 얼굴에 닿았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갈라진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강은 다리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제 다리를 꽉 잡은 채 제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떨리는 입술로, 목덜미로, 그리고 젖은 옷 위로 격렬하게 움직이는 가슴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미자 씨. 그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더 이상 누님이라는 호칭이 아니었습니다. 당신 참 예뻐. 알고 있어? 그러지 마요. 나 늙었어요. 배도 트고 몸도 흉하고. 남편이 수년 동안 제 머릿속에 심어놓은 저주를 힘없이 되뇌었습니다. 누가 그래? 강이 으르렁거렸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놈은 눈빛 놈이야. 나한테는 당신이 여자야. 내가 본 여자 중에 제일 예쁜 여자. 그 말은 제 안의 마지막 벽을 무너뜨리는 망치 같았습니다.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수년 동안 참아왔던 서러움이 댐이 무너지듯 터져 나왔습니다. 잃어버린 청춘을 위해, 외로웠던 긴 밤들을 위해, 그리고 누군가에게 인정받았다는 행복감에 울었습니다. 제가 울자 강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몸을 숙여 두툼하고 뜨거운 입술로 제 뺨에 눈물을 핥았습니다. 그리고 제 입술에 키스했습니다. 첫 키스. 드라마처럼 부드럽고 낭만적인 키스가 아니었습니다.
거칠었습니다. 격렬했습니다. 눈물의 짠맛, 빗물의 단맛, 그리고 억눌린 욕망의 쓴맛이 났습니다. 그는 제 입술을 지시기듯 파고들었고 혀는 강렬하게 제 입안을 점령했습니다. 저는 신음하며 그의 목을 감싸 안고 젖은 머리카락 속으로 손가락을 넣어 그를 더 가까이 끌어당겼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를 잡듯 굶주린 마음으로 키스에 응했습니다. 그는 저를 차가운 바닥에 눕혔습니다. 하지만 춥지 않았습니다. 불타는 그의 몸이 저를 덮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불이었고 난로였고 지금 제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그의 거친 손이 제 옷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굳은 살이 예민한 피부를 스치자 깜짝 놀랐지만 곧 황홀경에 빠졌습니다. 그는 제 배에 튼 살을 흉보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키스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신성한 흔적처럼 숭배했습니다. 밖에서는 비가 퍼붓고 세상과 단절된 어두운 동굴 안에서 두 육체, 늙고 시든 육체와 거칠고 강한 육체가 하나로 엉켰습니다. 저는 제가 박 국장의 아내라는 것을 잊었습니다. 아이들의 엄마라는 것도 잊었습니다. 62세라는 것도 잊었습니다. 그가 제 안으로 들어와 몸과 마음의 거대한 공허함을 채우는 순간 저는 오직 미자였습니다. 수컷의 힘 아래서 신음하는 암컷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등을 할퀴어 피가 배어 나오게 했습니다. 터져 나오는 환성을 막으려 그의 어깨를 깨물었습니다. 고통과 쾌락이 뒤섞여 저를 해방의 절정으로 밀어 올렸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10년, 아니면 40년.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있다고 느낀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마른 나무가 다 타버리기 전에 격렬하게 불타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받고 갈망받고 소중히 여겨졌습니다. 사랑의 폭풍이 지나가고 우리는 탈진해 나란히 누웠습니다. 강은 저를 꽉 껴안고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습니다. 그의 숨은 여전히 가빴습니다. 당신 최고야, 미자. 그가 속삭이며 제 이마에 가볍게 키스했습니다. 저는 가만히 누워 가슴속에서 요동치는 심장 소리를 들었습니다. 밖의 비는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정적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정적과 함께 이성도 희미하게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손에 낀 결혼 반지를 보았습니다.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큰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후회나 수치심 대신 대담하고 미친 생각이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이혼하고 싶다. 저 차가운 황금 감옥에서 탈출하고 싶다. 박 씨와 헤어지고 내 몫의 재산을 챙겨서 여자로서의 기쁨을 알게 해준 이 남자와 남은 생을 보내고 싶다. 옆에서 잠이 든 강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자는 얼굴은 순박하고 착해 보였습니다. 그의 뺨을 살짝 만져보았습니다. 고마워요, 신이 주신 뒤늦은 선물. 저는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신도 가끔은 짓궂은 장난을 친다는 것을 저는 몰랐습니다. 제 품에 안긴 이 남자는 선물이 아니라 달콤한 껍질에 쌓인 독이 묻은 칼날이었습니다. 저는 산을 내려오면서 장밋빛 미래를 꿈꿨습니다. 집에 가서 남편에게 할 단호한 말들을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산 아래 허름한 천막 술집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던 진실은 상상보다 훨씬 잔혹했습니다. 산 아래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는 비가 완전히 그쳤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하늘은 맑았고 밤하늘의 별들은 천사의 눈처럼 저를 내려다보며 심판하듯 아니면 조롱하듯 반짝였습니다. 우리는 공영 주차장에서 헤어졌습니다. 애틋한 작별 키스도 눈물겨운 맹세도 없었습니다. 강은 제 어깨를 묵직하고 의미심장하게 한번 쥐더니 속삭였습니다. 들어가요. 감기 드니까 따뜻한 물로 씻고. 내일 문자할게. 그는 낡은 배낭을 메고 돌아서서
먼지투성이의 뒷모습을 보이며 서울의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차를 몰고 집으로 갔습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전혀 다른 마음가짐으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남편 밥 차려주러 서둘러 귀가하는 주부가 아니었습니다. 자유의 맛을 본 여자였습니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 들어서자 익숙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레몬향, 바닥 세정제 냄새, 병원처럼 지나친 청결함의 냄새, 그리고 숨 막히는 냄새였습니다. 박 씨는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고 탁자 위에는 식은 인삼차가 놓여 있었습니다. 몇 시야? 그는 고개도 돌리지 않고 차가운 금속성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등산을 간 거야. 뭘 한 거야? 밥도 안 하고 집안 꼴은 냉골이고. 집을 절간으로 만들 셈이야? 평소 같으면 저는 죄송해요. 비가 너무 와서 차가 막혀서요라며 굽신거렸을 것입니다. 서둘러 부엌으로 가서 하녀처럼 밥을 차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현관에 서서 진흙 묻은 등산화를 천천히 벗었습니다. 고개를 들어 남편의 구부정한 등을 보았습니다. 문득 그가 참 한심해 보였습니다. 동굴 속 강 씨의 다부지고 뜨겁고 생명력 넘치던 등에 비해 박 씨는 말라 비틀어진 건새우 같았습니다. 자신의 무능함을 감추기 위해 독설만 내뱉는 약해 빠진 인간. 더 이상 그가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경멸감이 들었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늦었어요. 냉장고에 반찬 있으니 배고프면 데워 드세요. 저는 퉁명스럽게 내뱉고 욕실로 직행했습니다. 입을 벌리고 놀라 있는 그를 뒤로 하고 말입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송충이가 주인에게 반기를 든 것입니다. 욕조에 따뜻한 물을 받았습니다. 물에 몸을 담그고 진흙을 씻어냈지만 목과 가슴에 남은 붉은 자국, 강이 남긴 낙인은 일부러 지우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고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미친 짓 같지만 희망찬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이혼. 그래, 이혼하자. 요즘 법은 여자를 보호해준다. 30년 넘게 살았으니 재산의 절반은 내 권리다. 이 아파트는 거의 20억 원이다. 반으로 나누면 10억 원이다. 10억 원. 교회에 작은 집을 사고 젊은 시절 꿈이었던 꽃집이나 빵집을 열기에 충분한 돈이다. 그리고 강을 데려와 함께 살 것이다. 채소를 심고 닭을 키우며 매일 밤 그 단단한 품에 안길 것이다. 욕실 천장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박 씨, 당신은 그 헛된 체면과 정력제나 끌어안고 사시오. 난 진짜 행복을 찾아 떠날 테니. 하지만 사람의 뜻대로 되는 일은 없나 봅니다. 다음 날 저는 강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잘 잤어요. 보고 싶어요. 언제 또 만나요. 전송 버튼을 누르고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1분, 10분, 1시간. 답장이 없었습니다. 저는 스스로 위로했습니다. 일하느라 바쁜가 보다. 설비기사니까 어디 구석에 들어가 있거나 전봇대에 매달려 있겠지. 하지만 밤이 되도록 답장이 없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틀째 날도 무서운 침묵 속에 지나갔습니다.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들이 떠올랐습니다. 사고가 났나? 핸드폰을 잃어버렸나? 아니면 나를 그냥 하룻밤 놀이개로 생각했나? 회춘을 꿈꾸는 할머니를 데리고 논 공짜 원나잇이었나?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동굴 속에서의 눈빛은 진심이었어. 예쁘다고 했어. 내 튼살에 키스했어. 남자가 사랑은 연기할 수 있어도 몸의 반응은 연기할 수 없잖아. 사흘째 되는 날 저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리움과 걱정이 저를 태워 먹지도 자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박 씨는 멍해진 저를 보고 더욱 비난했지만 들리지 않았습니다. 강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산에서 쉴 때 강이산 아래 빈민가를 가리키며 했던 말이 어렴풋이 기억났습니다. 우리 집은 신림동 저기 언덕 아래 빨간 벽돌 하숙집이야.
허름해서 누님은 초대 못해. 사랑에 빠진 여자의 기억력으로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스파에 간다고 거짓말하고 택시를 타고 신림동으로 갔습니다. 그곳은 좁고 꼬불꼬불한 골목과 거미줄처럼 얽힌 정잇줄이 있는 가난하고 어수선한 동네였습니다. 1시간 동안 헤매며 주민들에게 키 크고 까만 설비 기사 강씨를 물었습니다. 마침내 구멍가게 할머니가 반지해 있는 낡은 하숙집을 가리켜 주었습니다. 문 앞에 섰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노크했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은 녹슨 자물쇠로 밖에서 잠겨 있었습니다. 이웃 사람이 말했습니다. 강씨, 아까 오후에 나갔어. 골목 어기 포장 마차에 갔겠지. 그 사람 술주정뱅이잖아. 술주정뱅이. 나의 강이 술주정뱅이라니. 조금 실망했지만 만나고 싶은 마음이 더 컸습니다. 저는 골목 어기로 걸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주황색 천막을 친 포장마차들이 있었습니다. 날이 어둑어둑해졌습니다. 넌사인이 깜박이고 차소리가 요란했으며 음식 냄새가 피어올랐습니다. 저는 가게들을 따라 걸으며 익숙한 모습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보았습니다. 가장 손님이 없고 구석진 마지막 천막 아니었습니다. 강이 등을 돌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어깨가 구부정했습니다. 그는 동굴에서 제게 덮어주었던 주황색 바람막이를 입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튀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달려가 뒤에서 끌어안으며 걱정했잖아라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강은 혼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맞은편에 다른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고급스럽지만 낡은 양복을 입고 머리를 기름지게 넘겼으며 금태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는 거만하고 오만한 표정으로 강이 잔에 소주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박 씨였습니다. 제 남편. 왜? 머릿속에서 폭탄이 터진 듯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더러운 길거리 음식을 경멸하고 육체 노동자를 무시하던 전직 공무원 남편이 왜 내 비밀 애인과 술잔을 기울이고 있는 거지? 전혀 다른 저의 두 세상이 눈앞에서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전봇대 뒤 어둠 속으로 물러나 덜덜 떨었습니다. 막연하지만 차가운 공포가 발끝부터 머리까지 기어올랐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다. 우연일 리가 없다. 박 씨가 양복 안주머니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내 강에게 밀어주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의 야성적이고 진실했던 강이 그 봉투를 집어 안을 살짝 보더니 웃었습니다. 산에서의 호탕한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먹잇감을 낚아챈 늙은 여우의 웃음이었습니다. 저는 시끄러운 거리 소음 속에서 그들의 대화를 들으려 조금 더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들은 내용은 미자라는 여자를 2번 죽였습니다. 10년 전 침실에서의 죽음보다 더 잔혹하게 말입니다. 저는 끈적거리는 주황색 천막 뒤에 숨어 숨을 죽였습니다. 틈새로 들어오는 밤바람보다 제 심장이 더 차가웠습니다. 그들과의 거리는 2미터도 되지 않았습니다. 강이 술잔을 탁 내려놓을 때 술방울이 튀는 것이 보일 정도였습니다. 수고했다. 박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40년 동안 들었던 그 점잖고 권위적인 목소리가 이제는 악마의 목소리처럼 들렸습니다. 화질은 깨끗해. 지난번 여비서 찍을 때처럼 흐릿한 거 아니야? 선명합니다. 강이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산에서의 그 호탕한 웃음은 저속한 기둥서방의 웃음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검은색 USB를 꺼내 남편에게 밀었습니다. 다 있어요. 손잡고 동굴 들어가는 것부터 옷 벗는 거. 그리고 그 짓 하는 것까지. 빗소리가 컸지만 사모님 신음소리가 더 크더군요. 법정에 가면 사모님 꼼짝 못할 겁니다. 저는 터져 나오는 울음을 막으려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그 USB. 가장 황홀하고 신성하다고 믿었던 그 순간들이 멍청한 먹잇감을 낳기 위해 연출된 싸구려 야동에 불과했다니.
박 씨는 USB를 들어 불빛에 비춰보며 잔인한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좋아. 이걸로 위자료 한 푼 안 주고 그 여편네를 쫓아낼 수 있겠어. 그 여자가 유책 배우자고 간통을 했으니까 법은 내 편이야. 그는 술을 한 모금 마시고 비웃었습니다. 그 늙은 여편네 어땠어? 상대하기 힘들지 않았나? 강은 안주를 씹으며 혀를 찼습니다. 식은 죽 먹기죠. 그 나이 여자들은 마른 장작 같아서 불씨만 던져주면 활활 타오르거든요. 칭찬 몇 마디 해주고 조금 만져주니까 녹아내리던데요. 근데 진짜 사모님 많이 굶으셨나 봅니다. 흥? 그 축 늘어진 몸뚱이를 보면 토가 나오는데 무슨 힘으로 상대해주겠나. 박 씨가 경멸하듯 입을 삐죽거렸습니다. 난 그 여자가 집 내놓으라고 할까봐 걱정했어. 그 아파트가 지금 20억인데 그 여자한테 10억대 주느니 자네한테 연기 값으로 2천만 원 주는 게 낫지. 2천만 원. 그게 제 몸값이었습니다. 아내이자 엄마. 그리고 무보수 가정부로 살아온 40년의 가치를. 남편은 저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늙은 제비에게 주는 2천만 원으로 매겼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련의 아픔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에 대한 모든 믿음이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제가 여보라고 불렀던 남편, 산 위의 소울메이트라고 생각했던 남자, 모두 제 명예와 몸을 놓고 흥정하는 장사꾼들이었습니다. 강을 보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용맹한 표범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더러운 돈 앞에 꼬리치는 굶주린 사냥개였습니다. 그는 돈 봉투를 챙기며 탐욕스럽게 눈을 빛냈습니다. 거래 즐거웠습니다. 다음에 또 처리해야 할 아줌마들 있으면 연락 주십시오. 건배. 두 개의 술잔이 쨍하고 부딪히는 소리가 제 결혼 생활에 대한 사형 선고를 내리는 망치 소리처럼 날카롭게 들렸습니다. 그 순간 극한의 고통이 차갑고 날카로운 무언가로 변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저는 쳐들어가서 난동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두 남자를 당해낼 힘도 없거니와 그래봤자 사람들 앞에서 망신만 당할 뿐입니다. 저는 미자입니다. 사랑이 부족해 늙고 어리석어졌을지 몰라도 더 이상 약한 여자는 아닙니다.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동영상 촬영 모드를 켰습니다. 천막 틈새로 렌즈를 들이밀고 안의 상황을 모두 기록했습니다. 의기양양한 박 씨의 얼굴, 강희 손에 들린 돈다발, 그리고 그들의 더러운 대화까지. 마른 장작, 늙은 여편네, 함정.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짰지만 손은 이상할 정도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 서서 방역을 위한 증거를 하나하나 수집했습니다. 5분 뒤 충분히 찍었다고 판단하고 촬영을 멈췄습니다. 눈물을 닦고 옷매무새를 고쳤습니다. 서울의 차가운 밤 공기를 깊이 들이마시고 돌아섰습니다. 집으로 가서 울지 않았습니다. 편의점에 들러 새 USB와 소주 한 병을 샀습니다. 차 안에서 용기를 얻기 위해 소주 반 병을 단숨에 마시고 방금 찍은 영상을 새 USB에 복사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밤 11시였습니다. 박 씨는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공범과 승리를 자축하느라 바쁜 모양입니다. 집은 고요하고 차가웠습니다. 수년 동안 저를 가두었던 냉궁,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장롱 위에서 낡은 여행 가방을 내렸습니다. 짐은 많이 챙기지 않았습니다. 간단한 옷 몇 벌, 시장 봐서 모은 제 명의의 통장, 그리고 아이들 사진. 박 씨가 접대할 때 입으라고 강요했던 화려한 옷들과 비싸지만 영혼 없는 보석들은 모두 두고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헌신적인 아내의 습관처럼 방을 깨끗이 치웠습니다.
그리고 박 씨의 서재 책상에 앉았습니다. 이혼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짧고 명료하게. 발신 박미자. 수신 박상훈. 내용 회복할 수 없는 파탄으로 인한 이혼 청구. 서류를 번쩍이는 나무 책상 위에 올렸습니다. 그 옆에 방금 산 USB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확실히 알아듣도록 작은 쪽지를 써서 USB에 붙였습니다. 박 씨와 나의 등산 친구에게. 2천만 원은 한 여자의 인격을 사기에는 너무 싼 값이지만 당신의 자유를 위해 치러야 할 값으로는 너무 비싸군요. 변호사 부르기 전에 이 안에 있는 영상 끝까지 보세요. 법정에서 봅시다. 가방을 끌고 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가방 바퀴가 마룻바닥을 구르는 소리가 정막 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부엌도 거실도 벽에 걸린 결혼사진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밤바람이 찼지만 상쾌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박 국장의 아내도 박신의 할머니도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저는 미자입니다. 상처받고 속았지만 자신을 위해 정의를 찾을 무기를 손에 쥔 미자입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비는 그쳤고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내가 타기 쉬운 썩은 나무라고 생각했나, 박씨. 당신 틀렸어. 썩은 나무가 막다른 길에 몰리면 재가 되어 사라지지 않아. 당신이 공들여 쌓은 가짜 왕국을 태워버릴 횃불이 될 거야.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닫히며 뒤에 남은 과거를 완전히 잘라냈습니다. 내일 폭풍이 몰아칠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폭풍의 주인은 바로 제가 될 것입니다.